네, 지금 오늘 강의해 주실 선생님은요, 송종건 선생님이신데, 개인적인 그 이력이 아주 화려합니다. 뭐, 현직 교직 생활도 하셨던 분이시고, 또 부장 활동도 하셨던 분이시고, 또 석사, 박사, 논문도 저서도 아주 많은 그런 분이셔서, 시간 전략상 제 말보다는 우리 강사 선생님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더 듣는 게 여러 학부모님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정도의 이력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종건 선생님께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지금 막 소개받은 송종건이라고 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저보다 비디오보단 오디오가 낫다라고 얘기를 하더니 목소리 괜찮습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 은평구에 있는 충암이라는 데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등록금 낸 게 너무 아까워서 거기서 이제 봉급을 받으러 들어가서 20년간 있었습니다. 무슨 과목을 가르쳤을 것 같습니까? 도덕이요? 제가 도덕적으로 생각합니다. 사회요? 아닌데요. 예, 수학입니다. 보통 수학 선생하면 좀 날카롭게 생기고 예리하게 생겨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안 생겼습니다. 근데 수학을 가르치다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고교에서 이제 근무를 해서 교장 선생님한테 첫 번째 들은 얘기가 뭐냐면 후배들 기강을 잡아라였습니다. 후배들 기강을 잡는 법이 뭐가 있을까요? 수업하는 거죠. 그래서 폭력교사였습니다. 학생들을 잘 때렸는데 그래도 그냥 다행스럽게 애들한테 모나지 않게 때려서 그런지 인기 투표에서는 그래도 항상 선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때리다가 학생들하고의 관계에서 정말로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뭔가 다른 걸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한 게 상담을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사 생활하기 시작한 지 한 2년, 3년쯤부터 상담이라는 걸 공부를 하면서 제가 얼마나 크게 잘못했는지에 대한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고 요새는 지금 전문 심리상담연구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심리상담연구소라고 하는 데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그냥 좀 뭐랄까 청소년, 어른 할 거 없이 자기 삶에서 좀 고단한 사람들이 찾아오는 데입니다. 그렇게 찾아오는 분들과 만나면서 많은 생각을 했었고요. 제가 이런 것들을 알았으면 옛날부터 좀 교사 생활을 좀 더 잘했을 것 같고 부모 노릇을 잘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몇 가지를 오늘 뽑아서 말씀을 전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마 굉장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여기 오셨을 텐데 여기 오신 것이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고 돌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히 아버님들이 오신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모임에 이렇게 가보면 아버님들이 오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참 많은 용기를 내셨고 잘 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잘 오신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나온 얘기 중에서 뭔가 하나라도 가져가서 실천하시는 게 이제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 5년쯤 전에 제가 상담을 하고 있는데 어떤 어머니가 중학교 3학년짜리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와가지고는 정말 얘 때문에 죽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정말 얘 때문에 정말 미치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시는데 얘가 머리도 좋고 정말 공부를 조금만 하면 잘할 녀석인데 죽어도 안 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웃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네. 그래서 아들을 그렇게 보세요 그랬더니 그렇다 그래요. 자기가 생각하기엔 지능도 높고
굉장히 뛰어나서 조금만 노력하면 반에서 1등 할 거라고 저는 믿는데 얘가 죽어하고 안 한다. 그래서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바로 옆에 앉아있는 아이한테 엄마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뭐요? 네가 조금만 하면 반에서 1등 할 수 있다는데 아 그거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안 하냐? 제가 왜 해요? 그걸 미쳤어요? 왜? 제가 반에서 1등 해보세요. 우리 엄마 그 다음 뭐라 그러나? 우리 엄마 보나마나 반에서 1등 가지고 만족 안 하실 분이에요. 이제 전교 1등 하라고 들들 볶을 거거든요. 제가 전교 1등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미쳤어요. 그걸 왜 해요? 제가 전교 1등 해보시죠. 이제 그 다음 엄마가 뭐라 그러나? 서울대 가라 그러겠죠? 자, 그럴 때 아이가 상담을 받아야 됩니까? 엄마가 상담을 받아야 됩니까? 예. 요즘 상담실에 오는 애들은 다 행복해요. 해피해요. 걔들을 바라보는 엄마들이 불행합니다. 마음이 지옥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럼 사실은 상담을 받아야 될 대상자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불행한 사람인데 엄마들은 애만 변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애를 죽어하고 끌고 온다. 근데 요즘 애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뭐냐면 별 생각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냐? 모르겠는데요. 가장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꿈이 뭐냐? 모르겠는데요. 뭐 하고 싶어? 모르겠는데요. 급사 생각을 멈춰버린 것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유아적 기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아이가 자기밖에 잘 모른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정도로 땡깡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에 빠져서 다른 것들을 잘 못하고 있고 대인관계의 즐거움을 잘 모르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원인이 전부 다 아이들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의 원인이 부모님한테 있어요. 오늘 그 얘기를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개화기의 선구자였던 김옥균 선생께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세계화를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다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서 저승에 가서 옥황상제를 만났거든요. 가서도 우리나라의 발전의 꿈이 쉽지 않았던 이분은 옥황상제한테 거래를 했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여기도 꾸며놓을 테니까 대신 저 동방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뭐 좀 해달라. 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뭐 좀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옥황상제가 한참 듣더니 그럼 뭘 해주면 되냐 그랬더니 그동안 세계적으로 위대한 업적이었던 5사람만 대한민국에서 다시 태어나게 해달라. 그 5사람 정도면은 대한민국에 새로운 바람이 불 거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굉장히 크게 발전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옥황상제가 생각을 해보고 그래 그럼 5명 골라봐라 그랬더니 이제 5명 고른 게 퀴리 부인, 에디슨, 아인슈타인, 갈릴레오 그 다음에 뉴턴이었습니다. 자, 이 5명을 김옥균 선생하고 약속을 한 옥황상제가 대한민국 땅에 내보냈습니다. 자, 김옥균 선생이나 이제 옥황상제가 그로부터 30년쯤 지난 후에 이제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들썩들썩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동방에서 아무런 소리가 안 들려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사진을 하나 보내서 그들의 근황을 좀 알아봤습니다. 제일 먼저 퀴리 부인은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나왔는데 생긴 것도 별로고 몸매도 별로고 여자가 나가서 뭘 하냐 라는 사회적 편견 때문에 시집이나 가라 라고 해서 평범한 가정주부가 돼 있다. 그 다음 에디슨이라는 사람을 뭐하고 있나 찾아봤더니 법률 서적을 뒤지고 있더래요. 왜 그러고 있냐 그랬더니 대한민국의 특허법이 너무나 어려워서 일단 특허 내기가 어렵다.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특허 낸다고 해서 대기업에서 아는 척도 안 해준다.
학력이 신통치 않다고 이러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을 찾아봤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다른 과목은 정말 못했거든요. 수학만 잘했어요. 그랬더니 대학도 못 가고 그냥 비리비리한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갈릴레오가 뭘 하고 있나 찾아봤더니 갈릴레오는 과학계를 향해서 쓴소리 한 번 했다가 연구비 지원이 중단당하고 한강근로변에서 공공근로를 하고 연명을 하고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뉴턴을 찾아봤더니 뉴턴은 천재에 가깝거든요. 뉴턴의 논문을 심사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논문 졸업이 안 되는 게 그래가지고 빌빌거리다가 지금 천안 최전방에서 박박 기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대한민국은 한 개인의 개별성과 특수성보다는 통합성을 너무 추구하고 전체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저런 천재들, 저런 대단한 사람들이 발부터 살 수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자녀가 굉장한 재능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 통념 때문에 아니면 부모의 어떤 것 때문에 제대로 키우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싶으십니까? 보통 부모가 바라는, 교사가 바라는 자녀 상은 공부 잘하고 말 잘 듣고 사람도 좋고 능력도 있고 그래서 대기업 같은 데 들어가고 그래서 결혼 잘하고 잘 사는 거 바라시죠? 예? 예. 이 꿈이 얼마나 허망한 꿈인지 모르겠어요. 보통 사람들을 20대, 60대, 20으로 쪼개서 20을 보통 이제 우등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60을 평범한 학생이라고 하고 20을 열등생이라고 합니다. 내 자녀는 전부 다 어디에 끼고 싶어요? 우등생에 끼고 싶습니다. 여기 가림중학교 한 학년이 10반이라 합니다. 1학년만 11반이라고 그러던데 10반서 한 반에 제일 우수한 아이들 3명씩을 뽑아서 4명씩을 뽑아서 우수반을 하나 만들었다고 치지요. 그럼 여러분들 자녀는 어디에 끼었으면 좋겠어요? 우수반에 끼었으면 좋겠죠. 그럼 우수반에 있는 학생은 끝까지 우수해지냐? 아니요. 정말로 대단히 재미있는 이 우주의 법칙은 말입니다. 어떻게 속든 2대 6대 2. 우수한 학생만 모아놔도 그 중에서 조금 지나고 나면 우수한 애들 20%, 보통 60%, 형편없는 애들 20%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저보다 더 윗세대들은 경기고등학교나 이런 것들을 아실 거예요. 경기고등학교는 서울에 있는 최고의 학생들만 모인답니다. 그럼 경기고등학교 학생들은 전부 다 우수생이면 거기도 깡패들 많고요. 골꼬 짚는 친구들 많았습니다. 어떻게 속든 간에 2대 6대 2의 법칙은 변하지 않아요. 열등한 아이들만 모아놓으면 그 아이들은 다 열등해지냐?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 중에 또 똘똘한 애들이 20% 생겨요. 예전에는 인문계 고등학교가 우수한 학교였고 실업계 고등학교가 좀 열등한 학교였다라고 믿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게 조금 있긴 남아 있습니다만 또 실업계 고등학교 가면 대학 못 갈 줄 알았는데 사회적 도움도 조금 있지만 실업계 애들만 모아놓으면 그 중에 20% 이상은 대학 가요. 인문계 애들보다 더 잘 가요. 2대 6대 2의 법칙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 건 내가 2에 속했으면 좋겠다 하더라도 2 중에 2 거기 끼었으면 다시 그 중에 2에 계속 끼지 않는 한 언젠간 평범해지고 열등해질 수 있다라는 거.
과학고등학교라는 게 처음 생기고 난 다음에 모든 부모님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 아이들을 과학고등학교에 보내고 싶어서 아주 몸서리 쳤습니다. 과학고등학교 가는 애들은 중학교에서 상위 3% 안에 들어가는 애들이 기본이거든요. 상위 3%면 학년 석차로 떠져도 두 자리가 안 되는 애들입니다. 한 자릿수죠. 1등부터 9등 학년 석차가. 거기 가서 첫 해, 둘째 해 얼마나 많은 부조bun자가 생겼는지 모릅니다. 걔들 머리 털려고 처음으로 세 자리 숫자를 받았거든요. 학급도 학교를 통틀어서 한 자리 등수밖에 못 받던 애들이 처음으로 고등학교 가서 세 자리 등수라는 걸 받고서 200 몇십 몇 등. 그리고 그 아이들이 좌절하고 꺾어지는데 불과 한두 달 사이에 인생 좀 치는 것. 심각하게 우울해지고 부정해지고 일반 학교에 와서도 길을 못 펴는 그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들기를 너무 소망하지 마십시오. 아이들한테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요즘 아이들의 부드러운 특징이 생각이 별로 없고요. 선택을 잘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나 상황에 대한 배려가 별로 없습니다. 보다 감각적이고 보다 즉흥적인 결정을 많이 내리고 점차 비밀이 많아지고 꼭 결정을 해도 자기 파괴적인 결정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 원인은 대부분이 부모에게 있으십니다. 여러분들은 왜 사세요? 삶의 목표가 뭡니까? 네. 모든 사람들이 지고지순하게 바라는 것은 아마 행복일 겁니다. 그럼 인간이 행복한데 어떤 조건이 필요할 것 같으세요? 우선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성적과 무관하게 건강입니다. 두 번째가 보람 있는 직업입니다. 보람 있는 직업. 이 사회를 지탱해 주는 것은 대기업 총수가 아니라요. 정말 사회의 구석구석에서 이름 모르게 자기 일을 묵묵히 하면서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환경미화원이든 김밥 할머니든 그분들이 이 사회를 지탱하는데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계세요. 그분들은 보물을 주우시면서 보람있게 주우세요. 정말 재미있고 신명나게 주우세요. 보람있는 직업이라고 하는 건 신명나야 됩니다. 사람이 사는데 신명 없는 삶을 살면 정말 재미없어요. 평생. 원만한 대인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즘 애들이 점차 대인관계를 못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람들에겐 희망이 필요해요. 희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엔 성공과 성숙이 필요합니다. 이것들이 성숙과 성공 이 모든 것들이 행복의 조건이지 성적 이것만이 행복의 조건이 아닌데 많은 부모님들이 성적만 오르면 다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자, 부모와 선생님들이 잘못 가지고 있는 신념 첫 번째, 내 자녀는 내가 더 잘한다. 아니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모자라는 존재이니까 스스로 선택할 때 항상 결함 있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더 현명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도와줘야 되고 대신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이들에게는 부모나 교사의 말을 따르는 것이 그들의 삶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역시 잘못된 신념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부모님들이 아이들 문제 때문에 속 썩는 것 중에 대표적인 건 몇 가지를 골라봤습니다. 말 잘 안 듣는다. 자녀가 말 잘 듣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아니, 손 들어보세요. 괜찮습니다. 제가 교사 생활 처음 할 때 제일 부러웠던 분이 누구냐면 학교에 찾아와서 우리 애는 정말 말을 잘 들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 애는 말 안 들었거든요. 징그럽게 말 안 들었더라고요.
제가 사실 상담을 공부한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학생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두 번째 이유가 바로 뭐냐면 내 아이를 좀 이해하고 싶었어요. 아이가 둘인데 큰애는 26살 딸이고 작은 애는 22살 아들입니다. 두 번째 아들 녀석이 지금도 잘 이해가 안 가요. 저희 집사람이랑 그런데 그거 가지고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 둘 사이 어떻게 저런 놈이 있을까. 근데 말 잘 듣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되게 존경했어요. 그래서 몇 년 지나고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하면서 그 다음 말 참 잘 듣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 앞으로 고생하실 겁니다. 제가 그동안 알게 된 인간은요, 평생 겪어야 될 걸 언젠간 겪습니다. 사춘기 시절에 사춘기를 안 겪으면 남들 사춘기 시절에 사춘기를 겪어요. 시어머니한테 물어보세요. 내 남편 말 잘 들었습니까? 말 잘 들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이 먹어서 계속 어지간히 세겠구나 생각하시고 이해 준비하셔야 됩니다. 언젠가는 그걸 반드시 경험해요. 인간은. 말을 잘 듣는다는 건 무슨 뜻인지 나중에 말씀드리시죠. 거짓말하는 것 때문에 속상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거짓말 괜찮아요? 이렇게 솔직하게 좋으신 겁니다. 다른 분들은 거짓말 안 하세요? 애지간히 죽이신 모양이에요. 이 세상에 거짓말을 안 하게 하는 방법이 딱 두 가지예요. 제가 옆에 것 봐오는데 딱 두 가지만 거짓말을 안 하게 할 수 있어요. 하나가 거짓말을 할 때 완전히 죽이는 겁니다. 거짓말에 거자만 떠올려도 속에서 노란물이 튀어나올 정도로 연상되게 만드는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거짓말을 해도 안 해도 부모가 전혀 차별이 없을 때, 다름이 없을 때 애들이 거짓말을 안 해요. 조금 이따 또 얘기를 하죠. 우리 애는 게으르다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예. 차츰차츰 용기가 나시죠. 이분들한테 제가 다시 여쭤보면 이 대답이 절대로 안 나옵니다. 지가 하고 싶은 일에도 게으른가요? 사람이 게으른 건 한 가지 이유지 그 일대로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게으른 사람을 전 본 적이 없어요. 형제 사이에 갈등을 만든다. 그때는 죽겠다. 손 들어보십시오. 네. 이때 사실은 정말 중요한데 서양 사람들의 자녀교육법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녀교육법이 여기서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서양 사람들의 자녀교육은 형제가 싸우잖아요. 자매가 싸우고 남매가 싸우면 부모가 딱 부릅니다. 불러서 양쪽의 이야기를 고루 듣습니다. 고루 듣고 누가 판단해요? 엄마가 판단을 해요. 그리고서 넌 잘했으니까 상, 넌 잘못했으니까 벌. 이게 서양식이에요. 근데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지금 반서양, 반동양인데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제끼리 머리 크게 싸워도 부모님들 거의 개입 안 해요. 형이 쫓아가서 엄마한테 엄마 저 동생 좀 봐. 저 새끼 말이야 막 이렇게 하면 엄마가 뭐라 그러세요? 형이 참아야지. 네가 동생 잘 다스려야지 라고 얘기합니다. 동생이 얼른 쫓아가서 엄마한테 엄마 형 좀 나가 형 때문에 죽겠어 라고 얘기를 하면 뭐라 그래요? 정말 참아야지. 이게 우리나라의 자녀교육의 방식이에요. 우리나라의 엄마들은 판결 안 내렸습니다. 왜? 그들의 갈등 방식은 그들이 스스로 해결하고 터득하게 기회를 줬거든요. 그리고 대신 방침만 정해줬어요. 방침이 뭐예요? 조화야, 조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조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화와 질서. 자기만 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 손 들어보시죠. 내 아이가 자기만 한다. 손 들어보십시오. 네, 축하드립니다. 왜 축하드리는지 조금 이따 얘기해요.
자기 일을 스스로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손 들어보십시오. 예.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이 별로 없다. 손 들어보십시오. 여태껏 손 안 드신 분들은 여기 왜 오셨어요? 자, 아이들의 말들을 듣지 않을 때 우선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들의 말을 듣지 않을 때 억지로라도 듣게 해야 되겠다라고 만약에 생각하셨다면 오늘부터 그 생각을 멈추십시오. 아이를 망치는 첫 번째 길은요. 첫 번째 길은 아이가 그 사소한 잘못했을 때 엄청난 벌을 내리는 거예요. 벌이라고 하는 게 효과가 있을 때도요. 서로 비슷비슷해야 된다. 잘못과 벌이 비슷비슷해야 되는데 지가 한 번 했다고 운동장 20바퀴 뛰어라고 하면 벌이 과한 거예요. 왜 과하냐? 그 다음에 지가 2번 했을 땐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운동장 50바퀴로 가야 되거든요. 3번 지가 했다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돼요? 운동장 100바퀴로 가야 되거든요. 벌은 점차 커져야 되는데 조금 지나면 더 이상 퍼질 벌이 없어요. 예를 들면 저도로 얘기 끝내야죠. 예를 들면 유영철 같은 경우가 유영철의 아버지가 결정적으로 잘못한 게 뭐냐면 얘가 초등학교 때 뭔가 잘못했을 때 바로 아이를 끌고 어디 갔어요? 파출소에 갔어요. 파출소를 데려가서 형사들을 시켜가지고 경찰들을 시켜서 협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무서운 건 옛날 어른부터 지금까지 뭐예요? 순사거든. 옛날부터 순사한테 데려간다 그러면 그게 거의 최후의 야단입니다. 그런데 그걸 미리 해버렸기 때문에 근데 경찰서 갔다 오면 별일 없어. 갔다 와봤더니 별거 아니야. 그리고 경찰서 갔다 왔다는 게 오히려 애들한테 뭐예요? 무용감. 그러면 그 다음엔 대책이 없어져요. 그래서 큰 벌을 아끼셔야 됩니다. 정말로 큰 벌을 아끼셔야 됩니다. 그리고 벌을 주기보다는 벌을 안 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저희 조상들이 현명하고 지혜로우신 게 뭐냐면 우리 옛 어른들이 항상 뭐라 그러셨냐면 미우면 뭐라고요? 떡 하나 더 주라 그랬어요. 떡 하나 더 주라 그랬어요. 너희 그냥 비워서 주는 거야 라고 줘도 그 아이는 웃으면서 받으면서 사랑을 받아요. 그런데 때리잖아요.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이 점점 정서적 높낮이가 커져갑니다. 커져가는 이유가 분열성으로 자꾸 진행하는 거거든요. 애들이 분열성으로 가는 방법이 아주 쉬워요. 언어적 메시지하고 비언어적 메시지가 다르게 하기만 하면 됩니다. 말로는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데 라고 속삭이 있어요. 그리고 행동으로 맨날 주워갖고 밥 굶기고 본문을 하세요. 그러면 2달이면 석 달이면 틀림없이 걔는 정신병원에 가 있어요. 언어적 메시지와 비언어적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일치될 때 아이들은 사랑을 전달받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분명히 말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행동으로는 왼수도 이런 수가 없어. 그러면 아이들은 큰 혼란을 겪게 돼요. 날 사랑하는 게 맞아? 아니야, 날 사랑하지 않을게. 이건 나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은 곧이어 그 다음 망상으로 연결되고 분열로 갑니다. 아이들을 쉽게 포기시키려면 그 방법을 아주 쉽습니다. 아이들이 말을 안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면 아주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당연하냐면 인간은 자아 발달의 과정이 있어요. 인간은 태어나자마자부터 영유아기 때, 아동기 초기 때에는 어떤 자아를 갖게 되느냐면 나부정, 너부정을 갖게 돼요. 나는 어려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우리 아버지는 못하는 게 없어. 슈퍼맨이야. 맥가이브.
형도 나보다 힘도 세고 못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아이들은 정말 자연스럽게 나 부정, 너 긍정의 생각을 가지고 나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아버지가 손대고 엄마가 나서면 안 되는 일이었어. 이때 아이들이 갖는 자아가 이 상태에서 멈추면 평생을 겸손하게 살아요. 제가 할 줄 아는 게 뭐있나요? 자신감 없고 누가 봐도 똑똑하고 누가 봐도 힘있고 누가 봐도 돈 있는데 본인은 생각을 그렇게 안 해. 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나는 세상에서 주로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고 존귀한 존재가 아니라 라는 생각이 아주 짙어요. 그런데 생각이 우울할 수밖에 없죠.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요 상태를 지나서 아동기, 중기부터 청소년기 초기까지가 바로 어떤 상태냐면 나부정, 너부정의 세계. 아이씨, 나도 힘이 있지만 우리 아버지 잘못한 게 있네. 맨날 엄마한테 깨지구나. 우리 형도 나 대단한 줄 알았더니 아니네. 요 상태가 자연스러운 상태예요. 그래서 아버지도 엄마도 그냥 인간으로 다가가는 상태고 저때가 이제 슬슬 엄마 말을 안 듣기 시작할 때 이게 점차점차 빨라지고 있죠. 옛날엔 미혼 7살이었는데 요새는 미혼 3살 때려주고 싶은 7살이라고 근데 어쨌든 나부정 너부정의 세계로 넘어가요. 그런데 자아의 발달이 저 상태에서 딱 멈추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사람은 염세적으로 살아갑니다. 이 세상 믿을 놈 나도 믿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하고 세상 사는 재미가 정말 없게 살아가고 세상을 사는데 그냥 사니까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 살아요. 이 상태를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청소년기로 접어들면서 자아의 발달은 아주 당연하게 여기까지가 왜 그러냐면 자기들끼리 모임이 별로 활발하지 않거든요. 근데 청소년기부터 친구들이라는 거, 사회생활이라는 걸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집에서 맨날 내 의견이 무시되고 내 의견이 존중받지 못했는데 친구들끼리 모이니까 이제 내 의견이 친구들 의견을 같아. 그리고 보니까 내 생각도 옳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나 긍정의 세계로 넘어가고 이제 엄마 아버지가 틀렸어 라는 생각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엄마 아버지 말을 안 듣기 시작을 하고 친구를 더 존중하기 시작하고 친구들끼리 모이기 시작을 해요. 이 시기에 부모 말 안 듣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이렇게 말 안 듣다가 말 안 듣는 친구들이 저 상태에서 딱 고착이 되면 평생을 살아가는데 옹고집쟁이로 살아요. 다른 사람 말 절대로 귀 안 기울이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하고 타협할 줄 모르고 원만한 성격을 가질 줄 모르는 사람으로 살아요. 저 상태에서 반항하고 할 때 부모가 해야 될 일은 잘 받아줘야 돼요. 우리가 지금 아주 당연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고 받아줘야 돼요. 그걸 잘 받아주지 않으면 저 상태에서 멈추게 돼요. 저 상태에서 멈춘 사람은 나중에 결혼해서도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고집밖에 몰라. 마누라가 똑똑하지 못하고 무시해도 맞고 야 남편이 존중스럽지 못하고 형편없고 라는 생각이 아주 분명해집니다. 저 상태에서 잘 벗어나게 건강하게 벗어나게 해주려면 이 생각도 옳다라는 것도 그러나 생각이고 생각은 다양한 거라는 걸 알려줘야 되고 그 다양함이 모여서 전체가 되는 거다라는 걸 생각하게 해줘야 되는데 부모만 옳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다음까지 속으세요. 저 단계를 거쳐야 자연스럽게 어떤 단계가 되냐면 나긍정, 너긍정의 세계가 돼. 그래, 그러고 보니까 나도 옳지만 상대도 옳네. 그런 거구나 라는 생각으로 넘어가요. 청소년기 후반부터 청년기 후반부터 인생 언제 저 시기가 올지 몰라요. 저 시기 오는 순간이 철드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늦게 철들고 어떤 사람은 일찍 철듭니다. 아이들이
일찍 철들길 바라세요, 늦게 철들길 바라세요. 아이들이 일찍 철들길 바라시면 반항할 때 그 반항이 너무나 당연한 과정이라는 걸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을 안 듣는다라고 하는 건 축하해야 할 일이에요. 자기 자아가 생기기 시작했고 주관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자아나 주관은 어떻게 건강하게 발달시키느냐에 신경을 써야지 그놈을 죽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교사생활 후반기에 부모가 와서 우리의 착해요라고 얘기를 할 때 끝까지 책임지셔야 될 건가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착하다는 얘기는 다르게 얘기를 하면 내 말 잘 듣는다. 내 말 잘 듣는다 다르게 얘기하면 지 생각이 없다. 지 생각이 없고 지가 결정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언제까지? 그거 할 수 있는 능력 커질 때까지. 그런데 언제 커지느냐? 엄마가 그 힘을 갖고 있는 한 절대 안 크지요. 그래서 내 아이가 말을 안 듣기 시작한다 그러면 다 틀렸어요. 이거 기뻐하세요. 아이들이 거짓말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거짓말하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애들이 거짓말하는 이유는 부모에게 아직도 사랑받기 위해서입니다. 아직도 사랑받고 싶은 걸 포기 안 했기 때문입니다. 애들이 거짓말을 살살 할 땐 아직도 엄마한테 잘 보이고 싶고 엄마 사랑을 받고 싶을 때 그 시기에 놓치면 그 다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아주 솔직해서 배우면서 그리고 정말로 맞다시요. 아직 그 상태까지 안 가셨다면 아직 기회는 있으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짓말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정말 유일한 방법은 아이가 거짓말을 해도 너는 사랑스러운 내 아이다. 거짓말을 안 해도 너는 사랑스러운 내 아이다라는 그 시선과 그 생각에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몇 번 거짓말하다가 슬슬 거짓말을 안 하게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다가도 인간이란 의심이 좀 있어서 꼭 3번은 뒤통수를 쳐요. 이래서 엄마가 화내나 하는 걸 꼭 연장시킬 때가 있어요. 그때 포기를 하고 확 올라오면 그걸 다시 새로 시작하셔야 해요. 정말 굉장한 인내가 필요하고 하지만 그 결과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애가 거짓말할 때 제가 나한테 아직 사랑받고자 저렇게 애를 쓰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얼마나 이뻐요. 남편이 거짓말을 할 때 이 인간이 아직도 나한테 사랑받고 싶다 라고 생각하세요. 아내한테 사랑받고 포기하면 그때 드러내놓고 합니다. 너무나 뻔한 짓이잖아요. 드러내놓고 할 때는 이미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아내 눈치를 살살 봐가면서 속여가면서 바람필 적에는 아직까지 아내 곁에 있고 싶고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필요해서입니다. 그런데 드러내놓고 할 적에는 이제 알아서 떨어져라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하기 전에 잘 컨트롤 하셔야 돼요. 아이가 거짓말할 때 아이가 지금 나한테 사랑받고 싶구나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생각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을 주느냐? 참 이게 특히 부부지간의 갈등, 지금 부부 상담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 요새 부부들이 거의가 다 그냥 말이 부부지 집에 들어가면 서로 다 속어듯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돈 벌어올 기계니까 하나 있고 밥하는 아줌마니까 하나 있고 하나 필요성에 의해서 기다리고 있지 사랑이 별반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부터 시작됐느냐면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코드가 다름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걸 잘 몰라요. 어느 코미디 같은 데서 그러잖아요. 경상도 남자가 주인공으로 나오고 여자가 당신 나 사랑해? 라고 계속 묻습니다. 아마 여자분들은 하루에 2번씩 확인하고 싶으신가 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꾸를 전혀 안 해, 남자들. 그리고
야, 내가 다시는 나한테 꼭 한 번 잘 들어라. 근데 너랑 결혼했지? 지금도 살지? 개소리다. 그거 모르나? 개소리다. 남자하고 여자하고 언어적 코드가 이렇게 다르나 봐요. 그런데 그보다 더 재미난 건 사람들마다 사랑이라고 지각하는 코드가 다르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별로 없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아요. 하여튼 그들은 조금만 다르면 그것에 대한 연구를 시작을 하고 연구를 밝혀요. 근데 우리는 다른가 보다 하고 쳐다보고 있지. 다름은 경험해야 알지 하고 경험하고 있지. 어떻게 다르냐? 잘 들어보세요. 지금 내가 추구하는 사랑은 누구, 내가 갈구하는 사랑은 누구, 내 남편, 내 아이가 원하는 사랑은 뭔지를 잘 들으십시오. 첫 번째가 육체적 접촉입니다. 육체적 접촉이 사랑하는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아주 치대요. 엄마 손을 꼭 붙들려고 애를 쓰고 쓰다듬어 달라고 그러고 무릎에 앉으려고 그러고 안아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불 꼬집어 달라고 그러고 머리 쓰다듬어 달라고 그러고 그래요. 그게 그렇게 해주면 애들이 마냥 행복해. 머리 한번 쓰다듬어주면 꼭 행복한 고양이 꼬르륵거리듯이 아주 행복한 표정이 돼서 꼬르륵거립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와서 엄마 치마꼬리 붙들려고 애를 쓰고 무릎 빌려고 애를 써. 커서도 마찬가지로 더운 여름날은 땀 뛰나도 붙어 있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바로 육체적 접촉이 사랑하는 사람들. 근데 우리는 문화적으로 육체적 접촉하면 벌써 이상하게 불편하게 생각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변태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중학교 다니는 남학생을 둔 자녀를 어머니 손들어 주시죠. 매일 안아주세요? 네. 아, 네. 안아주시는 분이 건강하신 거예요. 근데 안을 때마다 이놈이 날 혹시 여자로 생각하면 이게 영리되시는 분 손들어 주시죠. 인간은 엄마를 통해서 처음 여자를 배우게 되거든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아이가 엄마를 음흉한 눈으로 쳐다볼 때, 아, 내 아이가 자연스럽게 발달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순간 잘 대처하셔야 그거를 주고받기 시작하면 은밀해지기 시작해요. 은밀해지면 엄마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육체적 접촉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지고지순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효과가 가장 높습니다. 아이가 게으르지요? 잘 안 일어나지요? 엄마가 안아서 깨워보세요. 나 일어나구나. 내 아들, 내 딸, 일어날 시간이야 하고 안아서 깨워보세요. 기가 막히게 일어납니다. 하고 투정 부리면서 다 큰 놈이 마찬가지예요. 커서도 그 사랑의 언어는 같아요. 두 번째가 함께하는 시간 인정하는 두 번째가 인정하는 언어입니다. 인정하는 언어. 인정하는 언어가 사랑 언어인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확인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엄마 나올 때, 아, 우리 아들이야. 잘생겼지. 그러면 행복하게 나와. 엄마 나 잘했지. 잘했지. 얘는 잘했다 소리 한마디 들으려고 목숨을 걸어요. 근데 엄마가 당연한 거 가지고 뭘 그러냐고 그러면 기가 팍팍 죽습니다. 뭐 기 죽이려면 알아서 하세요. 애가 확인할 땐 그게 필요해서 확인하는 거거든요. 엄마 나 잘했지. 야, 옆집에는 훨씬 더 잘해. 애 죽이는 방법 간단합니다. 여기서 이 자리에서 30분이면 한 사람 죽일 수 있는데 아주 쉬워요. 10사람만 동원되면 한두 딱 집어넣고서 엄마 너 얼굴 그래 이상하다. 그런가 봐. 나도 무슨 소리야? 씩씩해. 건강하고 너무 잘 살아. 두 번째 엄마가 어제 볼 때는 얼굴이 달라졌네. 혹시 몸 이상 있어? 10사람만 들어오고 나면 이제 죽었구나. 아주 쉬워요. 아이한테 넌 못난 놈이야.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 있냐. 자식아 이런 걸 가지고 잘했다 그래. 요거 10번만 하시면 아이 간단하게 죽어요.
그게 인정하는 언어입니다. 나이 먹어서도 마찬가지로 여보 나올 때 하는 남편한테 어떻게 누웠대요? 가서 열심히 일이나 저 쥐뿔만 물어보죠. 그러면 나가면서부터 기분 개차반해서 나가서 회사 가서 툴툴거립니다. 회사 생활 해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아침에 오자마자 툴툴 거리는 사람 바라보고 뭐라 그래요? 저희가 또 하나하나한테 끌죠. 그러거든요. 우리 남편이 다른 사람들이 자꾸 뭘까봐 걱정이지. 그러면 부두꾼 내면서도 해시해시 나와서도 마냥 행복해. 그게 사람이 시댁 가서 쎄 빠지게 일하러 돌아가다가도 당신은 어떨 뻔했어. 우리 집안은 정말 당신이 보배야. 당신이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 우리 집 정말 당신 때문에 견뎌. 아니 그 한마디 들으려고 애쓰시죠 지금. 근데 그 이름이 그거 안 해주겠어. 그 말 듣는 거하고 안 듣는 게 너무나 차이 나시는 분이 바로 인정하는 언어가 사랑 언어입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사랑 언어인 사람들은 항상 함께하자 그래요. 애들부터 엄마 뭐해? 같이 가. 어디가? 슈퍼가 같이 가. 목욕가 같이 가. 엄마 같이 놀자. 이게 같이 하자는 게 입에 달렸어. 이게 함께하는 시간이 사랑 언어는 아니고 얘나지 말고 불을 볶는 거가 아니라 나한테 사랑 표현을 하는 건데 집에서 막 설거지하고 있는데 남편이 TV 보다 말고 그거 뭐해 빨리 와 하는 남편들 있죠. 손들어도 그 인간 정말 날 괴롭히려고 태어났죠. 아니 미안한 건 건너서 사랑하는 거지. 사랑한다는 표현인데 표현을 그렇게 하는 같이 있자고 표현하는 거. 그 사람들한테 너 사랑받았다고 느낄 때가 언제냐라고 물어보면 전부 다 떠오르는 추억이 누구랑 함께 떠오르는 태양을 봤을 때 누구랑 함께 오신역한 저녁 하늘을 바라보며 와인 한 잔 즐기고 이런 거 정말 재미납니다. 어떤 여자분이 대학원 다니느라고 레이프트 쓰느라고 열하게 테이프 치고 있는데 남편이 와서 그거 뭐해 그만하고 정말 막 짜증을 부르더니 와서 키보드에다 물을 쫙 붓더래요. 그래서 자기 남편이 얼마나 못된 인간인가를 열심히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저는 얼마나 재미난지 모르는 거예요. 그 남편은 사랑 표현을 약간 어색하게 했고 아내는 남편이 표현한 걸 정말 모르는 맹꽁이다. 가서 내가 물어보라 그랬죠. 그게 당신 남편한테 가서 물어봐라. 당신 남편한테 그게 난 사랑해서 나하고 함께 하자는 거야? 하고 물어보라. 그 다음날 보더니 그걸 몰라서 묻냐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함께하는 시간이 사랑 없는 사람들이 하는 패턴들입니다. 같이 안 하면 못 견뎌요. 그 다음 봉사입니다. 봉사가 사랑 없는 사람들은 누군가 나를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애써줄 때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를 느낍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내 일을 대신해 줄 때, 내 굳은 일을 뭔가를 해줄 때, 이럴 때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를 느끼는 사람들이 바로 봉사가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야자하고 나서 학교에서 터덜터덜 내려오는데 운동장 저 끝에서 피곤할 텐데 아직 넥타이도 풀지 않은 아버지가 담배 거꾸로 조금 하면서 딸을 기다리고 있을 때, 아들을 기다리고 있을 때 내가 아빠한테 사랑받고 있구나를 느끼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봉사가 사랑하는 사람들. 선물이라고 하는 건 크고 중요하고 비싼 게 필요 없어요. 널 위해 준비해서 한마디면 뻑가는 사람들이 바로 선물이 사랑하는 사람. 야,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 이쁜 게 있는데 우리 딸한테는 너무나 좋고 샀어? 라고 얘기를 하면 마냥 행복해. 마냥 행복해. 모든 게 다 용서가 돼. 그래서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니들 이런 거 있니? 이런 사람들은 거의 다 10년 지난 편지 봉투도 못 버리고 못 떨어진 종이 인형도 아빠 엄마가 사준 건 못 버리고 보석 보물 상자를 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선물이 사랑하는 사람들. 자, 내 건 뭐다라고 감지되셨습니까? 육체적 접촉 손 들어주십시오. 아닙니다. 함께하는 인정하는 언어,
함께하는 시간, 봉사, 선물, 사회신분, 열심히 나왔습니다. 근데 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약간 착각인데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뭘 보시면 하냐면 내가 남편한테 뭘 주고 있나를 보시면 나와요. 내가 좋은 걸 주거든. 내가 인정한 언어가 사랑 언어인 사람들은 칭찬만 해. 아유 수고했어요, 잘했어요 하는 것만 해. 다른 건 안 해. 사실 남편은 안아주길 바랍니다. 남편하고 차이가 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 행복한 분들만. 아이들하고 차이가 나시는 분. 차이를 아셔서 아이가 원하는 걸 주셔야 되겠습니까? 내가 주고 싶은 걸 줘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 물어보면 다 일정이. 그런데 실생활에서 하는 건 빵집이지. 원하는 사랑을 주는 게 정말 중요한 거. 지금부터라도 하실 때 사람들은 전부 다 최선을 다하시거든요. 엄마는 엄마대로 최선을 다하고 아이는 아이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그게 다 뭐 때문에 문제가 생기느냐면 나만의 최선이거든. 내 식의 최선이거든. 상대가 원하는 최선이 아니다.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애들이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은 아, 애가 이것을 하고 싶지 않구나 생각하셔야지. 저희 애가 얼마나 게으른지 몰라요. 얘는 정말 어떻게 된 녀석이에요? 자명종을 3개를 갖다 놔도 안 깨요. 그런 녀석 처음 봤습니다. 저는 이 시계를 알람을 맞춰 놓으면 첫 번째 내지 두 번째 삑삑거릴 때 깨거든요. 그런데 우리 애는 자명종을 갖다 놓으면 한 번 울다가 한 1, 2분 울다가 그 다음 잠시 멈췄다 또 울잖아요. 3번쯤 우는데 3번 다 되더라 안 깨요. 그리고 내가 보기엔 10시까지 뭘 해야 되는데 10시까지 제대로 하는 적을 본 적이 없어. 그래서 난 처음엔 참 게으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뭐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게 됐대요. 초등학교 때. 그래서 그 다음날 깨워달래요. 야, 일요일 날이라도 우린 좀 쉬자. 네가 알아서 일어나. 그래놓고 야박스럽잖아요. 애기가 되는 애도. 그래서 조금 먼저 일어나서 그건 봤어요. 그랬더니 지가 알아서 일어나네. 친구들이 놀러 가는 것, 지가 여자친구랑 만나는 것, 애들끼리 어디 PC방 가기로 한 것, 뭐 인터넷에서 뭐 그룹 미팅을 한대나 이런 거. 그런 거에 늦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 우리 애가 게으른 게 아니구나. 지가 하고 싶은 거에는 충실하구나. 다시 말하면 게으르다라고 하는 건 지가 그만큼 동기가 안 생겼구나. 동기가 안 생겼을 땐 동기를 만들어줘야지. 게으르다고 타박해서는 안 된다. 게으르다고 타박해서는 안 된다. 게다가 또 엄마들이 타박하는 데는 얄궂게 타박을 해요. 엄마들이 잘못하는 타박 1. 어떤 행동을 타박 놓는 게 아니라 사람을 타박을 놓는 거. 애가 늦게 일어났어. 그런데 하는 얘기는 넌 애가 왜 그 모양이냐? 애가 왜 그 모양이냐? 그럼 애는 머리를 쥐어뜯고 생각을 해. 내가 뭐가 잘못됐나? 그런데 단지 늦게 일어나는 행동 하나야. 이게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애는 하나 잘못했는데 나라는 인격체 전체를 뭐라고 할 때 이게 과장된 겁니다. 두 번째로 이번 주에 늦게 일어나는 건 3번이. 그런데 엄마는 뭐라고 그러냐면 너째 맨날 늦게 일어나냐, 허구한 날 늦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그럼 아이는 말을 못해. 맨날 3번밖에 안 하지. 지금 불만이 말을 못해지는. 이걸 잘 지적을 하셔야 되는데 잘 못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게으를 때는 뭘 해줘야 되냐면 삶의 목표와 비전을 세워줘야지. 동기를 만들어줘야지. 동기를 안 만들어주면 계속 게으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를 잘 탐색을 해야 됩니다. 정말 자녀를 잘 탐색해야 되는데
엄마들 눈에 보이는 것만 의존을 하거든요. 그런데 엄마들 눈으로는 인간을 바라보는데 한계가 있어요. 요즘 인간을 바라보는 눈이 얼마나 많이 다양한지 모르겠다. 성격, 적성도, 흥미, 패턴, 행동 양식, 가치관 등등 무지하게 많은데 그런 것 여러분들 배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셔도 좋은 게 바로 뭐냐면 인간은 내 안에 4개의 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4개의 부분. 하나는 나도 알고 너도 아는 계산 능력, 아이도 알고 엄마도 아는 영역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는 아이는 모르지만 엄마는 아는 영역입니다. 아이로서는 맹점 영역입니다. 그렇지만 엄마는 모르지만 아이는 아는 영역도 있고요. 비밀 영역입니다. 둘 다 모르는 무의식의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자아를 넓혀가려면 어디를 넓혀야 되느냐면 여기를 넓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엄마가 아는 아이를 자꾸 넓힐 수밖에 없는데 엄마가 아이를 알려면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느냐. 우선 디스크라고 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이번 방학 때 되시면 애들 데리고 우선 근처 청소년 상담실을 꼭 한 번 가세요. 가서 성격 검사 같은 거 하세요. 적성 검사 같은 거 하세요. 그런데 돈 안 들거든요. 돈 들어야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저희 같은 기관에서는 5만 원에서 28만 원 들어요. 그런 것들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디스크라는 건 인간을 4개로 나누는데 주도형, 소비형, 안정형, 신중형에 따라서 이 아이가 어떤 특징을 가졌고 앞으로 어떻게 나가면 좋다라는 이론입니다. 에고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정말 아주 인간관계를 이해하는 데 탁월한 이론입니다. 이거는 검사하는데 별로 검사하지 돈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재미있고 좋은 이론입니다. 엘리오그램이라고 있는데 이 엘리오그램은 각자의 내면의 깊이 있는 탐색을 위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도구입니다. 이게 인간을 9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번호로 따지거든요. 1번부터 9번까지. 저는 9번인데 9번이란 어떤 사람이냐면 평화주의자를 가장한 게으름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갈등을 싫어하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남들이 보기에는 좀 유연한 척 보이고 편안한 척 보여요. 그래서 좀 게으르고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내면에 아주 깊숙한 것까지 탐색을 하는데 나의 어떤 정신적 성찰까지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엘리오그램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MBTI라고 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인간을 16가지 유형으로 나누는 도구인데 이게 요새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대중적인 도구이기도 해요. 16가지 유형에 따라서 왜 갈등을 만들어내는지를 설명하는 탁월하다. 내가 왜 남편과 이렇게 잘 안 맞는가? 내 아이가 왜 이렇게 갈등을 만들어내는가? 이걸 이해하는 데는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게 좋은 건 이건 각 유형마다 어떤 진로가 적합하다는 연구까지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꼭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다중지능입니다. 1980년대 이후에 생긴 하워드 가든이라는 사람에 의한 다중지능인데 인간은 8가지의 지능으로, 하위 지능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찬호나 이승엽이나 이런 친구들은 운동지능이 발달한 친구입니다. 박경리 선생이나 김수영 같은 분은 언어지능이 발달한 사람이고요. 이런 것처럼 사람들마다 독특한 지능이 발달되어 있고 그 지능이 발달된 사람은 그 길로 가는 게 탁월한 선택이다라는 겁니다. 운동지능이 뛰어난 사람을 득작발 만들려고 애를 쓰면 너무나 어려워요. 언어지능이 발달한 사람한테 자연예술을 감상하게 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8가지 지능 중에서 어떤 지능이 우리 아이한테 발달했는가. 근데 아쉽게도 이런 지능 검사 척도가 없어요. 그냥 다중지능하고 네이버에다 물어보시면 몇 군데 체크리스트가 나오는데 그거 해보시면 아주 도움이 됩니다. 아, 내 아이가 그렇구나. 이런 쪽이 발달했구나. 그리고 그쪽을 밀어주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집에 가서 시간은 남고 할 일은 별로 없으신 분은 강점혁명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이 약점을 보완하는 게 더 쉽겠습니까? 강점을 더 개발하는 게 쉽겠습니까? 앞으로의 세상은
이것저것 다 골고루 발달한 평범한 사람이 각광받겠습니까? 하나라도 독특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각광받겠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아직도 모르시면 나중에 계절지도 받으십시오. 나중지능은 이렇게 각각의 진로가, 적합한 진로가 있다라고 하는 걸 제시를 하고 있어요. 자, 형제 사이에 갈등이 심해서 미치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어차피 인간은 3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인간관계를 안 할 수 없고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은 안 생길 수 없어요. 그죠? 갈등 한 번도 안 겪고 평생 살아갈 자신 있는 거 손 들어보시죠. 없죠? 네. 그럼 애들이 갈등을 겪는 건 바로 뭐냐면 앞으로 겪을 갈등을 어떻게 대응해야 좋은가를 배우는 학습의 장이지. 애들이 싸운다고 그 아이들이 지금 무슨 일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번 지나고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 내 형제들 중에 뚜렷이 기억나는 사람이 누군가. 비교적 많이 싸운 사람들이 더 돈독해지기가 쉬워요. 부모한테 조화를 배우고 질서를 배웠으면 더 싸울수록 돈독해지기가 쉬워요. 지금 옛날부터 지금까지 싸워서 아주 민수가 됐다 싶은 분들은 부모님들이 그 갈등 상황을 잘못 컨트롤하셨어요. 누구에게 힘을 실어주고 누구를 잘못했다고 처단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긴 거예요. 지금도 형제간에 의가 나가고 싶으면 아주 쉬워요. 하나만 계속 지지해 주십시오. 하나만 계속 쪼다 만드시면 아주 쉽게 됩니다. 안 될 것 같으세요? 비교적 여자분들은 딸이 더 신뢰롭고 딸이 더 믿을만하고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딸한테 더 에너지를 줘. 옛날 같으면 아들은 집안의 보배라고 집안 전체 에너지를 받아서 그래도 상세가 조금 됐는데 요새는 뭐 거의 모든 집에서 아들, 딸 구별을 안 하는 편입니다. 여성주의자들이 계속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남자아이들이 정말 기못 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어느 부모들이 그래요. 아버지들은 뭐라 그러실지 몰라도 아들 편보다 누구 편이 딸 편이야. 왜? 남자들한테 이 세상에 마음 놓고 사랑해도 되는 여자는 딱 세 종류입니다. 어머니, 아내, 딸. 도덕적으로도 안 걸리고 윤리적으로도 안 걸리는 세 여자가 그렇기 때문에 딸은 남자한테는 연인이에요, 애인이에요, 거의 다. 그 사이를 또 되게 질투를 하잖아요. 질투가 나시면 딸한테 뭐라 그러지 말고 친정아버지한테 뭐라 그러세요. 친정아버지한테 못 받은 걸 지금 와서 뭐라 그러지 마시고 아이들은 이뻐하셔야 되고 차별을 안 두는 건 좋은데 그들이 갈등이 생겼을 때 그들끼리 해결하도록 기다려주셔야 돼요. 그들끼리 해결해야 아이들은 갈등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기른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못하는 게 타협과 협상을 못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타협이나 협상을 천하게 봤어요. 산업공상에서 제일 천한 게 산이거든, 상업에서 협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양반 의식은 뭐냐면 협상은 아래 것들이 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협상을 정말 못해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했으면 FTA 이 협상은 보나마나 거의 100이면 99 우리나라한테 유리하지 않고 절대 유리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협상의 기술이 없어요. 협상의 기술이 없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도 협상 테이블 나가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남자로 말하면 상대국에서 틀림없이 여자를 내거든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생각에 여자하고 타협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여자한테 이기는 것이 군자가 아니라 그랬거든. 그래서 여자한테 져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런데 국가 간의 이득을 위한 타협의 협상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잘 몰라요. 원래 우리나라는 협상 문화가 없어요. 소고기 협상, TL이 보나마나 뻔한 안 봐도 비디오예요. 협상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가 정말 쉽지 않은 문화죠. 그런데 그걸 배우는 절호의 기회가 형제간의 갈등은 욕구의 차이부터 생기거든요. 형은 라면 먹고 싶어하고 동생은 짜장면 먹고 싶어하는데 거기다 엄마가 누구를 손을 올려주면 안 되게 아이들끼리 타협하게 그럼 오늘은 라면 먹고 내일은 짜장면 먹자 이런 생각을 지들끼리 하게 만들어야지 엄마가 방향을 제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엄마들이 정말 잘 뭐라고 모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애가 자기만을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 굉장히 걱정을 하시거든요. 애가 자기만을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 축하하세요. 야, 우리 아이가 정말 자기를 알기 시작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남을 사랑하는 첫걸음입니다. 제가 성경을 잘 모르는데 성경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라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몸처럼 사랑해.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게 먼저입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게 먼저입니까?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코 남을 사랑할 줄 모릅니다.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면서 남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머릿속에 다 뭐라고 기억되냐면 내가 희생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희생은 어떤 감정을 유발하느냐면 억울함을 유발해요. 계속 억울해. 계속 억울해.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그 억울함이 표출될 때 상대는 알지도 못하고 뒤통수만 합니다. 여기 살림하면서 억울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어우, 한 분만 이거를 이렇게 억울한 짓을 하지 마세요. 희생하지 마세요. 제일 중요한 건 자신만을 위해 보세요. 나를 위할 줄 알면, 나를 위한 사랑이 충분히 가득 차면 남한테 순수한 사랑을 줄 수 있어요. 순수한 사랑을 주면 이 사랑이라는 건 예금을 하면은 아주 틀림없이 이자까지 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순수한 사랑이 계속 돌아가는데 사람들이 사랑에 헛디지면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사랑으로 착각하고 받아먹어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 첫 번째 조건부적인 사람. 이번 시험에 7등하면 뭐 해줄게. 그것도 사랑인 줄 알고 받아먹어요. 편집적인 사람. 나만 생각하는 거야. 내가 뭐 이뻐서 때리는 거야. 결혼 초기에 가정폭력을 행사한 남자들이 거의 틀림없이 경험하는 게 뭐냐면 때리고 난 다음에 반드시 무릎을 빌어요. 내가 이거 널 사랑해서 그런 거야. 너만을 사랑해서 그런 거지 결코 딴 마음이 있는 거 아니야. 한 번만 봐주면 절대로 이런 일 없어. 그래서 여자가 생각을 하고 그래. 얘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계속 살면 그 다음에 그 폭력은 분명히 또 분명히 또해요. 그리고 점점 자주 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왔을 때 달랐을 건지 아니면 대안을 찾아내는 상담을 받기. 그 사람은 편집적인 사람이거든요. 잘못된 사람이거든요. 왜 그런 사랑을 갖고 있냐면 그 사람이 어렸을 때 그거밖에 못 받았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걸 건강한 사랑으로 순환시켜주는 걸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걸 마음껏 하세요. 마음껏 하세요. 하루에 30분, 1시간 정해놓고 식구들한테 공표하세요. 이 시간 절대로 나 건들지 마. 이 시간은 나만을 위한 시간이야. 그리고 좋은 일 하세요. 내가 좋아하는 일. 그러면 아들한테 밥 차려줄 때 훨씬 더 즐겁고요. 남편한테 서비스 해줄 때 훨씬 더 신이 납니다.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반대급으로 또 좋은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게 사랑의 연결고리입니다. 근데 내가 남한테 희생한다. 내가 저 인간한테 희생한다. 저 인간 나한테 해준 게 없어라고 생각하면 억울함이 깔리잖아요. 억울함이 깔리면 그 사랑이 순수하게 안 나가요. 그게 사랑의 법칙입니다. 그 다음 굉장히 중요한 게 사람은 매 순간 선택을 하거든요. 오늘도 여기 올까? 아니면 옆집에 영준이 엄마랑 쇼핑 갔다? 그걸 궁리하셨을 거예요. 그러다 이걸 선택하셨을 텐데 탁월한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어리석은 선택을 하느냐 하면 선택을 훈련받지 못해서요. 선택을 훈련받지 못한 게 무슨 뜻이냐 하면 아이들을 쪼다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애들의 선택을 무시하는 겁니다. 야, 우리 점심 뭐 먹을까? 엄마 해줄게. 큰 애가 어쩔 수 없는 그만하면 야, 너는 지금 고르는 게 꼭 그런 거냐? 그 몸에 나쁜 거 말고 입맛도 몸에 좋고 뭐가 도움되는 거. 둘째가 자그맣게 손을 들고 엄마 짜장면 안 될까? 그 하여튼 형들을 또 고르는 거라고 그 기분이 안 좋은 거라니까. 셋째가 조용히 손 들고 엄마 뭐 이렇게 3번만 안 된다고 해보시면은 그걸 또 3번만 하면 그 다음에 점심 뭐 먹을까? 그러면 그 대답 안 해요. 뭐라고? 엄마가 안 써. 왜? 내가 무슨 선택을 해도 엄마가 안 받아들이거든. 아주 쉬워요. 생각 없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 없게 만드는 거. 야, 엄마 옷 사줄게. 옷 사러 가자. 이 옷 어때? 엄마, 나 이 옷 사러. 야, 그 색깔 좀 칙칙하지 않냐? 넌 모양새 몰라도 뭘 모르냐? 엄마, 이건 어때? 야, 그 실용성이 너무 떨어지잖아. 이거 사느라고 이 몇만 원 너무 아까운데 너무 그런 걸 모르냐? 3번만 해보십시오. 야, 옷 사러 가자. 뭐라 그래? 엄마가 알아서 그게 아이를 생각 없게 만드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우리 애가 생각이 없어져 라고 얘기하실 때 내가 아이한테 얼마나 선택을 안 시켰나를 생각하십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큰 선택거리를 다 가지고 이제부터 인생이 중요한 거 네가 알았어? 그렇게 무식이 그게 어디 있습니까? 엄마 나 문과 가야 돼, 이과 가야 돼. 이제부터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았어? 선택을 가르쳤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발달 과정에 맞게 가르쳐야 돼요. 3살, 4살 때 우선 과자를 선택하는 것부터 가르치셔야 돼요. 엄마가 다 해주는 거 결코 좋은 거 아닙니다. 아이 쪼다 만드는 거. 아이가 아무 생각 없이 지고 온다. 그럴 때 그걸 존중해줘야 돼. 존중해주고 넌 무슨 생각으로 이거 골랐어? 그냥 맛있을 것 같아서 그렇구나. 근데 엄마가 너를 위해서 과자를 고를 때는 맛도 보지만 또 뭣도 가요? 요 뒤에 그 성분 표시도 보고 여기 있는 브랜드 어디서 만들었나도 보고 가격도 본단다 라는 거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무언가를 고른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생각하게 해야 돼요. 생각하게 해야 돼요. 근데 4살짜리한테 결혼의 상대로 선택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발달 과정에 맞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5살 무렵부터 모자 고르는 거. 초등학교 들어가서는 신발 고르는 걸 아이한테 막 할 필요가 있다는 거. 아이들이 선택할 때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아이들은 배워요. 비로소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지 결코 내가 선택하자는 걸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매 순간. 그 선택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것에 의해서 한다는 걸 가르칠 필요가 있고 그걸 통해서 목표를 세우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에서 드라마 많이 보시죠? 엄마가 홀랐다. 이유나 고나
애들이 다른 거 보자 그러면 저리가 뛰어 엄마가 볼 거야. 각자가 보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요즘 애들의 장래 희망이 주로 뭔 줄 아세요? 연예인. 왜? 그거밖에 보는 게 없으니까. 애들이 보는 게 학교에서 보는 거, 집에서 인터넷 통해서 보는 거, TV에서 보는 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애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거밖에 없는 거. 애들이 다양한 선택을 하게 만들려면 뭘 해주셔야 되느냐 하면 다양한 본대를 만드셔야 돼요. 본대. 본대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예.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옛 어른들은 여러분들한테 뭘 많이 읽으라고 가르쳤느냐면 위인전을 읽으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모범된 삶을 배우라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요즘 애들 위인전 안 읽어요. 그 대신 뭘 보게 해줘야 되느냐면 미디어나 인터넷을 활용을 해서 다양한 삶을 보게 해요. 애들이 운동하면 나 박지성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해요. 박지성이가 얼마나 애를 쓰고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냥 결과만 알지. 그래놓고 축구 몇 판 뛰어보고 난 소식이 얼마나 하고 좌절을 해요. 그러면 그 사이에 박지성이가 그렇게 클 때까지 들어갔던 다큐멘터리를 같이 보면서 그건 저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있지. 발레리나 강수지의 발을 보셨나요? 인터넷 사진이 무척 많거든요. 그 우아하고 고생하게 생긴 아가씨가, 아줌마인지 아가씨인지 모르겠는데 발이 엉망이에요. 왜? 포슈즈를 신고서 쿵쿵 뛰었으니까 발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엄지발톱이 몇 번 빠지도록 그런 고통이 없이는 그만한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걸 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줘요. 요즘 많아요. 인간극장 보십시오. 게다가 TV 보면은 지역 케이블 TV에서 명사와의 대화나 리더십 센터의 대화 이런 것들 많아요. 자녀와 그런 걸 보세요. 그런 걸 보시고 난 다음에 토론을 하는 게 본대를 넓혀주시는 겁니다. 본대를 넓혀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선택하는 길이 좁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본 게 그거밖에 없는데. 그리고 식탁에서 엄마 아버지 삶을 얘기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옛날엔 대가족이 한 가족이 전부 다 둘러앉아서 맨날 그날 해야 할 일과 사람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걸 하라고 있는 자리가 밥상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밥상은 뭐 할 때 써요? 야단칠 때 써요. 그때밖에 못 보니까. 그런데 분명히 어른들은 경고하길 뭐라 그래요? 밥 먹는 뭐도 하지 말라고? 개도 건들지 말라고. 개도 건들지 말라는 사람을 푹 찔러, 후려 파. 그런 애들이 엄마 아빠는 밥 먹고 싶겠어요? 그러니 밥때만 되면 먼저 도망가는 거. 이거 전부 다 저항입니다. 저항. 아이가 지금 저항하고 있구나를 생각하시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본대를 많이 보여주고 난 다음에 아이들한테 이런 삶이 있다. 꼭 대통령이 되는 삶, 굉장한 과학자가 되는 삶도 있지만 정말 이름 없이 이 사회 한 구석에서 보람있고 인간답게 사는 삶도 있다는 걸 보여주고 그것 가지고 토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삶의 목표가 생깁니다. 목표가 생기면 자기 삶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삶을 알차게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뭐부터 해보시면 제일 먼저 하셔야 할 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부터 가져가 보십시오. 그리고 저녁 시간에 아이들과 같이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다양한 걸 볼 생각을 하세요. 학원에 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삶의 목표를 세우게 하는 겁니다. 애들 요즘 거의 3분의 2 정도는 학원에 가려니까 가요. 몸뚱아리만 가. 달랑달랑. 가서 뭐 하냐? 생각 없이 앉아 있어. 그리고 친구들이 문자 넣기를 기다리고 있고 문자에 단문자 넣고 그렇게 살게 하느니
목표를 세우게 만들고 그 목표를 따라서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 나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엄마가 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모든 걸 대신 선택하고 대신 결정해주면 아이를 쫓아내는 하루에 3번씩 칭찬하시고 3번씩 안아주세요. 그러면 한 달이면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강의를 듣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 제가 수업이 있어서 아쉽게도 강의를 듣지 못했습니다. 듣지 못했지만 분명 좋은 강의를 해주셨으리라 생각하고 다시 한번 강사 선생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교시 수업 상담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